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11월이 거의 끝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월말 어떠한 소식이 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산타랠리는 희박하다. 처음부터 조금은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그런데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최근 코스피가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며 왼쪽의 차트를 보다시피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긴 해요.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너무 빠르게 좀 안정을 찾은 것 같다. 좀 김칫국을 너무 빨리 마신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에 이렇게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12월 산타랠리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말했으며 지금 라인인 2500 여기를 단단하게 지지하는 것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에서도 2400에서 2600 사실 위아래 100포인트는 말하나 마나라고 볼 수 있긴 한데 그 라인 정도로 예상한다고 하며 완만한 상승세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에서 이렇게 보는 이유는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금리가 인하되거나 만약에 유가가 빠르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그때는 야 인플레 잡힌다 이제 금리 인하하겠다 이러한 호재가 아니라 경기 침체라는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타랠리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는 의견을 받는데 하지만 모든 게 다 이렇게 흘러가진 않겠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오히려 더 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찰리 먼거 99세로 타계.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많은 나이가 될 때까지 일선에서 투자를 하는 모습 모두가 꿈꾸는 아니 최소한 저 혼자는 꿈꾸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 기릿의 개인적인 목표가 오래 살고 오래 주식 투자하기인데 건강관리도 잘하고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찰리 먼거를 쓱 보자면 워렌 버핏의 파트너였으며 24년 1월 1일 그러니까 딱 100년 전 1924년 야 진짜 옛날이네요. 그때 오마하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서 로펌을 세운 바 있고 1975년에 버크셔 해서웨이에 합류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버핏이 과거에 샀던 BYD 지금은 조금 팔고 있는 그 회사 이것도 찰리 먼거가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핏은 찰리 먼거한테 많이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찰리 먼거 좋은 곳으로 가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 신고가야. 마소가 오늘 또 상승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진짜 애플이 코앞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마소가 이렇게 뜨겁자 지난주부터 서학개미의 순매수도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려 일주일간 670억이나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서학개미 순매수 1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자, 과연 마소 애플을 곧 넘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간발의 차로 따라잡지 못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에코프로머티와 두산 로보틱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또 둘 다 이제 장 중반까지는 급등하며 3, 4개월 전 에코프로의 등반을 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기름분들은 야 이거 보다 보면은 포모 증후군 분명 걸릴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딱 몇 개월 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다른 포스코 친구들이나 아니면 한 3년 전 카카오 그때 차트 그런 차트를 보고 오시면은 오케이 이거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예전부터 들고 있던 사람들이나 계속 들고 가는 거지 나 같은 사람들이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최근 어디까지 올라갈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데 감히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투자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개인 순매수와 중간중간 외국인의 매수가 나타나며 주가 상승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연기금의 지속적인 큰 매수가 나오고 있고 저점 대비 벌써 3배나 올랐는데 과연 요 두 녀석 오늘 장 막판에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과거 에코프로나 그 친구들도 고점 쳤을 때 한 번에 쭉 빠지는 흐름이 나타난 바 있었는데 오늘 장 막판에 혹시나 좀 큰 폭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면 앞으로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또 플러스로 버틴다 그러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도 당연히 더 남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디까지 갈지 한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겠죠.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 기업 임직원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려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산타랠리 신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들어 매수가 급증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회의론자들은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긴 한데 하지만 기업 내부자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자사주 매입은커녕 투매가 나온 적 있었는데 그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주가가 빠졌던 거 기억나시죠? 그만큼 내부자들은 잘 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매수라는 걸 봤을 때 아마도 주가가 추가 상승하지 않겠니? 이러한 전망이 나온다고 하네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이버 트럭의 걱정. 자, 당장 내일입니다. 내일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을 드디어 고객에게 인도하는 행사를 엽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사이버 트럭에 대한 걱정이 계속 나온다 하여 사이버 트럭의 걱정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쓱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이버 트럭은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하는 게 단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사용하면 내구성이 높아서 사이버 트럭 생긴 것만 해도 단단하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도 단단해진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만큼 강도가 높기 때문에 용접 및 조립에 시간이 많이 드는 게 단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수리할 일이 생기면 수리도 매우 힘든 게 단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이 사이버 트럭에는 4680 배터리를 쓰게 되는데 이 배터리 양산도 아직까지도 숙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테슬라는 4%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내에서도 1% 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오늘 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7광구 영화 이름 아닌가요? 자, 오늘 시장에서는 7광구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10년 전 영화 관련주가 나오냐 하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7광구의 기대감이 나왔다고 하네요. 빠르면 내년 7광구라고 불리는 한일 공동개발구역에서 해저 유전 개발을 위한 탐사가 재시작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무려 22년 전에 하다가 멈춘 바 있었는데 최근 들어 한일 관계가 좋아지며 재탐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미국 에너지 관리청이 발표한 석유 매장량을 보면은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의 가채 매장량보다 7강구에 있는 매장량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요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대로 탐사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변수는 되게 많겠지만 어쨌든 기대감이 가득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7강구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잠잠했나 봤더니 관할권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제일 처음에 투닥투닥 싸우면서 결국은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정하고 같이 탐사한 바 있는데 이 와중에 중국은 자기들 목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조사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조금 더 봤는데 조금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강구에 대해서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박정희 정부 때 1광구부터 7광구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왼쪽 서해부터 1광구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7광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국 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하지만 이제 7광구 쪽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은 당연히 부정을 했다고 하며 그때부터 7광구에 대해서 영유권 분쟁이 나왔는데 1974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7광구 열심히 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동개발하다가 돌연 일본이 우리는 안함 이렇게 외쳤고 그리고 그때 협의를 했을 때 공동탐사가 아니면 일방적 진행이 불가하다 이러한 조항 때문에 한국도 일본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다만 2028년까지는 협정이 유효해서 누구도 건들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이후에는 영유권 분쟁이 또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한일 관계가 좋아지며 아까 봤다시피 22년 만에 다시 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일길이 근데 2028년 그때 이후에 그냥 우리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1983년 유엔에서 해양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등장하며 7강구 위치는 우리나라 쪽에서 조금 멀다 보니까 거리가 먼 우리나라한테는 불리하고 일본 오히려 중국 쪽에 유리한 그런 상황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대로 흘러가면 7강구의 대부분을 일본, 중국에 뺏길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앞으로 외교전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7강구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며 유가 관련주, 정유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건설주 반등 그럼에도 사지 마라. 자, 이달 들어 KRX 200 건설 지수는 14%가 넘는 상승을 보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코스피 상승률이 9%밖에 안 됐다 보니까
그를 웃돈 성적을 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왼쪽에 보다시피 최근 들어 코덱스 건설 ETF도 슬금슬금 꽤나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건설주가 좋았던 이유가 뭔가? 바로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소외되었던 건설주에 관심이 모였고, 거기에 공매도 금지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쇼커버링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주의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반등은 수급에 의한 단기적 흐름이고 아직까지 걱정되는 게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매가의 둔화세, 그 다음에 PF 문제, 게다가 실적으로 인한 상승이었으면 당연히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혹시나 건설주에 관심 있다면 이런 이야기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부산 엑스포 개최 실패. 엑스포 개최지 투표가 지난밤 끝났습니다. 1차 투표에서 사우디는 119표, 부산은 29표로 조금 압도적인 차이로 끝난 걸 확인할 수 있고, 결국은 사우디가 3분의 2 이상 표를 챙겨가면서 결선 투표 없이 그냥 바로 선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2034년 피파 월드컵, 2030년 엑스포를 포함해 다양한 국제 대회 및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고, 이 정도면은 한 향후 10년은 사우디의 해다 뭐 요런 얘기까지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소식에 조금은 기대했던 부산 엑스포 관련주는 아침부터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대장격이었던 시공테크는 마이너스 20% 하락, 매세 이상, 동원개발 등 관련주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중위소득의 가구가 서울에서 중간 가격대 집을 사기 위해서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이나 모아야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것도 최근 들어 집값이 하락해서 2년이 단축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집에는 주택과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중간가격 아파트는 9.5억 원으로 아파트를 사려면 필요한 기간은 1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에서 좋은 아파트 사기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당연히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참고로 현재 서울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가구의 1년 급여는 6,956만 원이고 월 577만 원을 버는 게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지방에 살지 않겠습니까? 대구에 살다 보니까 집값에 대한 스트레스가 서울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도 뭐 엄청나게 싸다 이렇게 말하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주변을 보면은 한 40쯤에는 그때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니?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진짜 신 정도는 되어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징어, 고등어 공급 늘린다. 최근 오징어와 고등어 등 일부 수산물의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획량이 감소하며 이러한 상황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수입 확대 조치를 강화한다는 소식. 혹시나 오징어나 고등어 가격이 조금 부담되었다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천일염 같은 경우는 지난달 기준 가격이 32%나 상승한 바 있었는데 정부의 비축 물량 방출 등으로 최근 약 14% 정도 하락했다고 하니까 혹시나 내년부터는 일본 방사능 그것 때문에 천일염을 사기가 또 껄끄러워질 수도 있는데 혹시나 그렇다면 지금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로봇교사 출동. 내년부터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1:1 영어회화를 하는 로봇교사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식당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서빙 로봇처럼 생긴 이 로봇은 5개 학교에 한 대씩 보급되며 교실 내 보조교사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발음을 교정하고 학습이 뒤처진 학생은 개별 교육을 하는 등 맞춤형 수업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며 오늘 로봇 관련주도 장중 한때 좋은 흐름을 나타냈으나 마지막에는 대부분 반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이버 먼데이 매출 최대. 미국의 온라인 쇼핑 데이인 사이버 먼데이의 올해 소매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이버 먼데이였던 27일 하루 온라인 소매 매출의 규모는 약 12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9.4% 증가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사이버 먼데이 전에도 소매 매출이 증가하는 걸 봤을 때 이거 미국 경기 침체 맞아 그냥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요렇게 낙관적인 생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출이 증가한 이유가 뭔가? 인플레 때문인가?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물론 제품 가격이 올라간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 와중에 할인율이 평소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지갑을 닫았던 소비자들마저 이건 사야 되겠는데 이거를 안 사기에는 너무 싼 가격인데 이러한 고민을 하며 어쩔 수 없이 샀다고 하네요.
어쨌든 오랜만에 유통가에 오랜만에 온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가 여전히 시끌시끌합니다. 최근 내부 비리 고발로 시끄러운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카카오의 경영 쇄신을 위해 구원투수로 등장한 김정호 씨의 협의체 총괄이 실태를 폭로하면서 시끄러워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있었나 봤더니 제주도에 700억에서 800억 규모의 공사에 합의나 결제 없이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던 것, 7억에서 8억도 아니고 700억에서 800억인데 당연히 이는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고, 게다가 직원이 30명도 안 되는 관리부서 실장이 경력이 훨씬 많은 개발부서장보다 2.5배 연봉을 받는 것, 또한 20억이 넘는 골프장 법인 회원권을 특정 부서가 엄청나게 쓰고 있다는 것 등등, 오죽하면은 골프 치는 사람들에서는 금요일날 좋은 골프장을 가면은 죄다 카카오팀이다, 요러한 소문까지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카카오, 그래도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내부 고발이 나오다 보면은 조금 더 깨끗해지는 그러한 정화작용도 생긴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앞으로 쭉쭉쭉 성장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는 네이버를 사라. 자, 카카오 하면은 네이버도 봐야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네이버를 보자며 목표 주가 34만원을 유지했고요. 지금 가격보다 무려 70% 정도가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야, 이거는 정찰병 한번 보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은 키움증권이 네이버를 좋게 보는 이유가 뭔가? 금리 리스크가 이제는 끝나가는 와중에 내년 광고 경기 회복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투자자들은 네이버의 AI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AI 하면은 솔직히 챗GPT 같은 그런 글로벌 빅테크 그쪽 AI를 조금 더 우리가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다시피 AI가 뺏기면은 진짜 세상의 판도가 확 바뀔 수도 있고 우리 역사, 우리의 문화, 그런 것들이 다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여기만큼은 좀 신토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빅테크 상대로 AI로 싸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다 보니까 그 가치를 조금 더 높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네이버 잘하기도 잘하겠죠. 어쨌든 가면 갈수록 광고가 좋아지면서 주가는 회복하게 될 것 같은데 네카오를 관심 가질 때인 건 확실한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내년 초 상반기에 요거를 사라, 요런 얘기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의 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증권업종은 연초에 항상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1년도 아니라 10년이다 보니까 야, 이거 내년 초에도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양도세 회피 물량과 배당락으로 떨어진 가격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최근 10년간 증권업종의 1월에서 4월 수익률은 코스피 대비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충분히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또한 내년에는 상반기 반도체 업황 회복, 그 다음에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등으로 지수 상승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증권업종에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정보를 봐야 될까? 바로 키움, 미래셋, 한국금융지주, 이 세 가지를 보라고 하는데, 과거 10년 기준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이 키움이고, 그 다음이 미래셋, 그 다음이 한국금융지주, 각각 5.7%, 4.5%, 4.5% 요 정도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번에도 그럴지 한번 기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잠잠하나 했더니 오랜만에 다시 토큰 증권 관련주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STO 사업 경쟁력을 위해서 VMIC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돌았고, 서울옥션블루는 어제 미술품 토큰 증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바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며 STO 관련주가 오랜만에 겉토양 한번 터뜨렸는데 추가 상승이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2년에서 3년 전에 출시했던 ETF 중에서 KRX, BYG, K-뉴딜이라는 이름이 붙은 ETF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조금 검색할 때마다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나? 여기 보시면은 타이거, KRX, BBIG, K-뉴딜, 조금 쓸데없는 그런 단어가 많았는데 전부 다 떼고 그냥 타이거, BBIG, 그리고 이찬지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이찬지, 탑10 요런 식으로 다 바뀌었다고 하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이러한 ETF를 찾았는데 뭐야 없어졌어 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름 바뀌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